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잠겼습니다. 주말 그리고 어저께 좀 일을 했더니 목이 좀 잠겼네요.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자꾸 이 동물 얘기를 하고 동물쇼까지 이제 천안문에서 벌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국도 이런 증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백조와 블랙스완, 검은 백조, 그런 말이 좀 이상하죠? 그 백조에 흰 백이 이미 들어가니까. 그래서 스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조가 있고 백조랑 똑같은 그런 건데 색깔이 검은 백조가 있습니다. 이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그 의미가 변화해 온 단어인데요. 로마 제국 때 어느 시인이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중세 때도 그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 용어와 말하자면 형용모순, 억시모론, 뜨거운 얼음, 그런 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1697년에 네덜란드 탐험가 빌렘 드 블라밍, 사진의 맨 왼쪽 아저씨입니다. 맨 왼쪽에 사진의 아저씨입니다. 이 블라밍이 호주를 탐험할 때 호주 서부에서 블랙스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던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19세기에 이제 이 가운데 사진의 아저씨 존 스튜어트 밀, 영국 학자가 논리학적 오류 중 블랙스완 팰러시, 블랙스완 오류라는 것을 규정을 했죠. 근데 사실은 이건 이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 중에 하나겠죠. 본 적이 없으니까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과도하게 일반화시킨. 그래서 요새는 논리학 오류 중에 무슨 블랙스완 오류 이런 건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이제 그 관종이에요. 관심 많이 끌어보려고 하는 그런 문필가인데 나심 탈렙이라는 문필가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또 이 관종 이런 학자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대학자, 대석학의 흉내를 내죠. 그래서 이 개념을 하나 들고 나온단 말이죠. 뭐 특별히 중요한 발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개념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결국은 세계는 외톨이, 괴짜들 혹은 그 같은 사건들에 의해서 변화한다. 그래서 이런 사건, 이런 존재를 블랙스완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2000년대 초에 2007년, 8년 이 시기에 준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어요. 재밌게 이야기를 꾸며서. 이 나심 탈렙의 정의에 따르면 블랙스완이란 이런 겁니다. 우선 첫째, 전혀 예측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대사건이고 이 사건이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고 그리고 나중에 사건 벌어지고 나서는 아 그런 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사후적으로 설명되는 이런 사건. 즉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으며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대사건인데 사후에 가서는 아 이런 이유로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합리화되는 그런 사건을 나심 탈렙은 블랙스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게 뭐 아주 대중적인 그 책이에요. 이 책의 그 아마존 서평을 보면 태반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이야기 꾸며냈다. 이런 서평이 태반이 그런 서평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시진핑이 여기에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이 블랙스완이라는 것을 애용합니다. 이들은 이제 세계가
어떤 그 굉장히 커다란 예측하지도 못했던 또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폭발적 위기가 온다. 특히 중국 체제에 그런 폭발적 위기가 온다. 그것을 가리킬 때 블랙스완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그래서 우리 이제 이야기를 쓰다가 갑자기 9월 5일 날 천안문 광장에 블랙스완이 등장한 거예요. 동물원에 하나 있을 블랙스완이 갑자기 천안문 광장에 등장해서 뒤뚱거리고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일화를 우리 박상우 대표가 안 놓치고 잘 전해줬습니다. 이 시진핑의 블랙스완 동물쇼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이게 여기 나올 수가 없는 동물이니까 특히 이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이 장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박상우 대표의 말에 의하면 중국이 천인 가문설 그러니까 하늘이 주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때가 되면은 그 징조를 보여준다. 이게 천인 가문설인데 하늘과 사람 사이에 가문이 일어난다. 시진핑 주석께서 지금 중국 체제와 중국 공산당의 그런 그 앞에 거대한 위험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걸 거듭 경고해 오셨기 때문에 하늘이 그에 응해서 블랙스완을 천안문 광장으로 내려보내셨도다. 이런 상징 조작 아니냐. 이 중국 공산당이 이런 종류의 상징 조작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박상우 대표는 이게 그런 어떤 상징 조작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박상우 문명개와. 그런데 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이 동물에 필 꽂힌 게 블랙스완뿐만이 아닙니다. 시진핑이 좋아하는 또 다른 동물은 코뿔소가 있습니다. 코뿔소. 회색 코뿔소. 그레이 라이노. 이 그레이 라이노 역시 어떤 비유적인 뜻으로 이 대사건을 뜻합니다. 명백한 징후와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되어 오다가 폭발한 대사건. 이게 그레이 라이노입니다. 블랙스완은 징후도 경고도 없고 그냥 퍽 치고 들어온 대사건이고요. 이 그레이 라이노는 명백한 징후와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되어 오다가 벌어진 그런 대사건을 그레이 라이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45년 진주만 공습. 예를 들면 우리 국부이신 우남이 승만 대통령이 1941년 봄에 미국에서 출간한 자pan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막기에 보면 일제가 미국이 원하지 않던 미국을 도발해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수많은 그 정보 보고서가 일제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진주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수많은 정보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방비 없이 진주만의 그 태평양 함대 주요 전력을 집결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음모론자들은 그 미국 여론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 제물로서 루스벨트가 바친 거다. 뭐 그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이게 1945년 진주만 공습. 또 2008년 금융위기. 이거 버블 터진다 했거든요. 이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그릇된 금융정책 때문에 촉발된 사건이거든요. 세네탈 출산 2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주택에 설정이 되어 있는 우리말로 치면 근저당권, 저당권을 그 질권이죠. 저당권이라는 건. 금융기관이 그걸 또 다른 금융기관에 넘기면서 다시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저당 잡는 그 금융기관, 주택담보부 저당은 이제 미국에서는 모기지 회사가 전담하니까 모기지 회사는 이런 거죠. 돈 가지고 주택담보 대출 일으키고 그렇게 확보한 저당권을 또 다른 뒤에 금융기관에 넘기고 그래서 다시 대출로 갖고 오고 이 대출을 가지고 또 일반인한테 또 주택담보부 대출 또 하고 그러니까 깡통으로 돌리는 거죠. 예, 깡통이죠. 그래 놓으니까 이거는 부동산 경기가 한번 맛이 가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몰락하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이 법 나올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 로비, 모기지 업계의 라비
이를 받아가지고 클린턴 때 이 황당한 법을 통과시켰고요. 이때 이 라비의 소총수를 맺던 정치 거물이 그 당시 라비 성과급으로 받은 게 수억 달러인데 그 제대로 세금 안 내가지고 나중에 추징당했고요. 그 사람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 금융위기의 주범이. 또 1991년 소련 붕괴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89년부터 물론 진행된 일인데 그 동구에 이제 폴란드하고 동구가 무너지는 해가 이제 89년이죠. 소련 붕괴할 거다. 그 얘기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게 그런 식으로 그런 하루아침에 그렇게 진행될 거다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못했어요. 예측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레이 라이노라고 얘기될 수 있겠죠. 이 그레이 라이노는 사실은 그 미국 담론가 미셸 우커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 아까 그 블랙 스완만 해도요. 이 단어의 뜻은 말하자면은 관심 종자라고 뭐 표현하면 좀 너무 과격한 말이지만 나심 탈렙이 2000년대 초반에 블랙 스완이라는 책을 가지고 단어의 뜻을 정립했지만 이미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그 용어가 있었어요.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그 용어의 뜻이 변천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레이 라이노는 그 용어 자체가 없던 용어입니다. 느닷없이 이 여성 담론가 미셸 워커가 만들었는데 언제 처음에 발언을 했냐. 이 발언한 장소가 예를 들어서 백모세네 탈출에 나와서 발언했으면 그냥 묻힐 용어예요. 제가 좀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면 저도 무수히 좋은 용어들을 만들고 있지만 그냥 묻혀서 지나가요. 보스 같은 용어들도.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가치지향 주권국가. 그런데 이 미셸 우커는 이 단어를 2014년 글로벌리스트의 총회인 World Economic Forum,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퍽 떴어요. 미셸 우커가 이 단어를 만든 뜻은 이 나셈 탈렙의 블랙 스완 그런 개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람이 실제로 예측하지 못하거나 혹은 조짐이 없는 그런 대위기라는 건 하루아침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 99.99%의 경우 이미 경고와 조짐이 있는데 그것이 여차저차한 이유로 무시되어 온 거다.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회색 코뿔소 그레이 라이노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시진핑이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차용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진핑 중국 공산당이 차용해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월드 거버넌스, 세계 지배 체제 혹은 세계 운영 체제라는 말을 고스란히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씁니다.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 글로벌리스트들이 말하는 세계 지배 체제라는 건 결국 미국과 서방의 주권국가 체제, 자유세계의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키고 주요 이해 당사자, 글로벌 주요 이해 당사자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사람들, 범털들, 중국 공산당 간부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자커버그라든지, 조지 소로스라든지,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계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할 때 글로벌리스트들이 월드 거버넌스, 세계 지배 구조 혹은 세계 운영 구조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보듯이 시진핑이 글로벌리스트 진영에서 거론되는 주요 컨셉을 많이 뽑아서 쓰는데 이 그레이 라이노라는 컨셉도 그렇게 해서 뽑아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입만 뻥끗하면 지금 중국은 그레이 라이노와 블랙 스완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쓰면 또 중국 공산당 또 시진핑 파리들이 그걸 계속 증폭해서 옮겨요. 그레이 라이노, 블랙 스완, 회색 코뿔소, 검은 스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담론의 키워드가 된 거예요, 두 개가. 중국 공산당의 동물농장이고요. 시진핑은 블랙 스완과 코뿔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블랙 스완에 대한 코뿔소든 이거 다 말짱 꽝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이미 증명된 이런 거 비슷한 걸 가리키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 그 용어를 써야 돼요. 이왕이면 큰 거 쓰자고요. 뭐냐?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엘레펀트 인 더 룸, 방 속의 코끼리란 표현이 있습니다. 영화에. 이건 족보가 명확해요. 이 러시아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반 크릴로프라는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소설을 The Inquisitive Man, 탐구적 인간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박물관에 가서 다 잘 둘러봤는데 거기 커다란 코끼리 박제는 본 기억이 없는 거라. 너무 집채같이 커다라니까 박물관에서 요거 보고 다 봤어. 아주 꼼꼼히 기록하고 공부했어요. 탐구적 인간이. 그런데 코끼리는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큰 구조물, 장식물이라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반 크릴로프가 썼습니다. 그 책에서, 탐구적 인간이라는 소설에서. 이거는 뭐냐면 당시 러시아를 풍자한 겁니다. 당시 러시아가 어떤 상황이냐.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1812를 들으셨을 겁니다. 1812의 교향곡은 러시아의 스아군이, 구두조프 장군의 지휘를 받는 스아군이 세계 최강의 나폴레옹군을 박살낸 사건을 다룬 러시아를 기리는 애국 교향곡입니다. 이 러시아는 무슨 문제가 있냐. 러시아의 모든 건물은 그 뾰토르 대제의 인공도시 페테르부르크, 한때 레닌그라드라고 불린 그 도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실제 페테르부르크를 가보면요, 남유럽과 서유럽의 좋은 유명한 건물의 레플리카로 전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리스 신전같이 보이고요. 저길 보면 고딕처럼 보이고요. 저길 보면 영국의 큰 무슨 유명한 건물처럼 보이고요. 그렇게 전부 그 레플리카로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러시아가 유럽 문명과 유럽 정신을 사정없이 흡수해내겠다라는 그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제 농노 체제예요. 전제 군주와 농노로 이루어진 체제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을 흡수를 못하죠. 제대로. 그래서 이 러시아 지식인들이,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 지식인들의 고민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고민이 흘러서 깊은 구덩이 속에서 피바다로 쟁여갖고 튀어나온 게 바로 러시아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보세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푸시킨. 그 부인이 내놓은 바람둥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러시아에서 제일 권총 사격을 잘하는 어느 장교랑 바람이 났을 때 푸시킨이 너에 의해서 나의 명예가 더럽혀졌도다. 내가 너한테 결투를 신청하노라 해갖고 푸시킨이 그 결투에서 총알 맞아서 숨졌어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러시아 작가 중에 하나, 고골. 이 사람은 19살 때 감찰관이라는 아주 인스펙터라는 아주 훌륭한 작품을 쓰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죽은 혼, Dead Soul이라는 아주 기막힌 작품까지 남기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방문을 닫아 걸고 굶어 죽었다고요. 톨스토이는 막판에 기독교 우화로 돌면서 창작 활동을 사실상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그 유명한 문호들을 보면 인생이 편안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글장이어서 편안치 않은 그 정도가 아니고 한쪽으로는 발은 전제 군주와 농노 체제에 붙잡혀 있고 머리와 정신은 르네상스 프로테스탄티즘 서유럽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찢어지는 겁니다. 정신이 찢어지는 겁니다. 1810년대라는 건요. 러시아 지식인에 있어서는 어떤 고민이냐면 나폴레옹이 비록 침공군이지만 거기는 민주주의와 현대국가, 평등한 현대국가를 상징하는 체제예요. 일종의 해방군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반동적인 짜르가 나서가지고 러시아 민족주의, 뭐 앞뒤 안 가리고 완전히 러뽕이에요. 혹은 슬라브뽕, 습뽕이에요. 러시아는 무조건 다 좋아. 모든 게 다 성스러워. 그거 앞세워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이거 이긴 걸 좋아할 수도 없고 안 좋아할 수도 없고 그런 극심한 딜레마에 처해 있고 그 딜레마를 나중에 50년 후에 1860년대에 작품화시킨 게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입니다. 그 딜레마를 작품화시킨 게 50년이나 걸렸어요. 그 딜레마를 소화해가지고 세계적 수준의 장편소설로 표현하기까지 러시아 지성이 50년 걸린 딜레마예요. 이게 반세기.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자, 1814년이에요. 그러면 크릴로프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진짜 문제는 지금 다들 우리 러시아, 우리 슬라브가 저 흉악한 프랑스 나폴레옹을 무찔렀다 그래가지고 다들 좋아서 날뛰고 있는 상황이지만 크릴로프는 우리가 진짜 큰 문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큰 문제는 전제 농노 체제와 현대 문명이 충돌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그래서 러시아를 보통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전제 체제, 아시아의 영향을 받은 전제 체제와 서유럽의 영향을 받은 그런 자유사상이 충돌한 곳, 유럽 문명과 아시아 문명이 충돌한 곳, 정면 충돌한 곳, 그렇게 표현해요. 러시아를 단적으로 표현할 때. 이 충돌을 외면하고 지금 러뽕 부르고 슬뽕 부르고 노냐. 슬뽕, 슬라브뽕.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릴로프가. 이거를 도스토옙스키가 이 천재가 또 이걸 가만둘 리가 없죠. 그로부터 한 50년 후쯤에 도스토옙스키 중에 소설 중에 최고인 악령. 제가 그 가끔 말하는 나차예프. 그 세상 자기 한번 불질러서라도 세상을 박살내겠다는 그 악의 화신과 같은 정신세계를 그린 그 책이에요. 악령. 이 악령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벨린스키는 크릴로프의 탐구적 인간과 똑같은 헛똑똑이이다. 그래서 이미 이게 그 세계적 문호들에 의해서 이게 컨셉이 잡혀져 있었고요. 막 트웨인의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문호 1882 도둑맞은 코끼리의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석의 코끼리는 뭘 뜻하냐면 방석의 코끼리는 다들 알면서도 금기로 취급해서 모르는 척 덮어버리는 거대 이슈. 그걸 방석의 코끼리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요. 블랙스완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혹은 어떤 특정 이슈. 코뿔소, 회색 코뿔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의 거대 이슈는 뭐겠어요? 중국식 사회주의 가지고 과연 현대 문명 완벽하게 흡수해서 제대로 된 사회체제 만들어낼 수 있냐? 없다. 모택동의 발명품이 르네상스와 프로테스탄티즘에서 기원하고 있는 현대 문명을 대체할 수 있냐? 없다. 이게 중국의 가장 거대한 이슈 아니에요. 그게 중국이란 본토를 누비고 있는 초거대 코끼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닥하고 코뿔소가 이렇습니다. 블랙스완이 이렇습니다. 하고 지연 말단적인 위기, 거기에 비하면 정말 지연 말단적 위기만 떠들고 있는 거죠. 이 근본 이슈에 비하면 환경 문제, 중국의 환경 문제, 중국의 부실 채권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지연 말단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남의 말 할 거 있냐 이거죠. 한국에는 방속에 코끼리 없냐 이거요. 예를 들어서 조중동과 국힘 같은 그런 이른바 제도권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 절대로 안 다루는 이슈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 안 해요. 4.15 부정선거 의혹 얘기 안 해요. 북한 체제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급변사태 올 수밖에 없다. 얘기 안 해요. 중국이 심각한 체제 위기를 겪고 있고 미중전쟁 이것이 앞으로도 진행될 수밖에 없다. 얘기 안 해요. 글로벌리스트들이 존재하고 있으면 얘들이 아주 흉악하게 움직이고 있다. 얘기 안 해요. 바이든 정부 위기에 처해 있다. 얘기 안 해요. 미국의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에 의한 새로운 오각형 체제
즉 다시 말하자면 맨 위에 새로운 유형의 대중, 다시 말하자면 네트워크화된 개인이 존재하고 종교계가 존재하고 지식층이 존재하고 트럼프, 폼페오, 드산티스, 에벗과 같은 정치 스타가 존재하고 공화 신주로와 같은 정파 내지 정당이 존재해서 서로 가치와 관점을 공유한 오각형으로 쫙 돌아가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있는 이 상태. 얘기 안 해요. 유럽 각국에서 지금 EU를 제한시켜야 된다. 각국의 전통 문화와 전통 가치와 그리고 국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민 관리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거세게 등장하고 있고 그것을 이끄는 나라는 폴란드, 헝가리,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그리고 저기 북부 이탈리 이런 나라들이 이끌고 동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은 하시라도 이 관점으로 브렉시트에서 보였듯이 돌아갈 수 있으며 프랑스는 이 관점이 지금 르팽이 이끄는 국민회의당, 내셔널 랠리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일본 우파의 특성과 한계. 예를 들어서 일본 우파가 이게 좀 반미 성향이 있는 건지 뭔지 몰라도 지정학적으로는 이상한 수를 계속 둔다. 과거에는 북한을 역성들었고 일본 자민당이 일본 공산당보다 훨씬 더 북한을 역성들어서 일본 안에 조선노동당 지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고 일본 자민당 정부가 우리 저기 제1교포를 자기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북송시켜줬고 북한이 그 인세의 지옥이란 세상의 지옥이라는 걸 현세의 지옥이라는 거 알면서도 이런 황당한 짓 하고 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때 저는 그걸 사실 유신이라는 이름도 일본 우파랑 손잡자. 나 지금 미국이랑 완전히 수틀렸어. 라는 그런 구조 신호였는데 유신 정부 보호 안 하고 그냥 그 표류하도록 혹은 지원 안 하고 표류하도록 같이 힘 합쳐서 미국이 지금 저기 베트남 전쟁에서 쥐어 깨져가지고 미국이 형편없이 망가져가는 상황인데 그리고 일본 우파가 나서가지고 한일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거 그냥 넋 빠지고 손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본 우파의 특성과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거 전혀 조명 안 해요. 한국 조중동이나 국회의원들이. 우남 이승만의 업적 전혀 조명 안 해요. 진짜 이런 일련의 증상들 우리가 어디서 나오고 있냐라고 본다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문명의 특이점을 통과하고 있고 정치, 교육, 인간의식, 도덕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정신과 가치를 확립해야 될 거냐 이 이슈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조중동과 그리고 이른바 보수 성향 정치인들이라는 게 방 속의 코끼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나온 책 중국은 괴물이다. 이 책 좋습니다. 한 번씩 사서 보세요. 이 책 보면은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저 정도로 너덜너덜하게 침투돼서 조종당하고 있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떤 지경이냐. 정말로 한편으로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많이 우울해지지 마십시오. 한국에는 글로벌리스트 본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벌려가지고 가서 그냥 쥐어 패면 될 일, 쥐어 패고 나왔어야 될 일인데 거기서 천문학적 군비와 수많은 인명을 바쳐서 지정학 게임하면서 거기서 미국 군사력에 의해서 현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관점으로 중무장된 도발 집단 네오콘 본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이 견디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 책 읽으시면서 지금 세계 정세를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